노스캐롤라이나 산악지대에서 한 레스토랑 경영자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 어머니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자신의 딸을 독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딸과 남자친구와의 추수감사절 저녁에도 같은 일을 시도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여성은 수년간 지역 미식가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가 가족들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저희는 로앤크라임이 제시한 사건을 다룹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여성은 기괴하고 정말 끔찍한 방식으로 기괴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에서 와인으로 사람들을 독살하고 딸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층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성과 수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한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룰 내용이 많아 미제 사건 전에 먼저 배경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매우 흥미로운 배경을 가진 여성으로 지금은 매우 무서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아름다운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쉬빌은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의 도시일 수 있지만 남부에서 정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죠. 맛있는 음식, 양조장, 훌륭한 음악이 있어 주말에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애쉬빌에서 레스토랑 사업가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구드룬 캐스퍼 라이넨쿠겔이라는 여성입니다. 더 마운틴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 일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드룬과 경영 파트너들은 2013년 7 월 패턴트 퍼블릭 하우스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사진들이 아직 남아있으며 현재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기사 속 이것이 그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이었고 구드룬은 사건의 중심인물로 곧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일을 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말을 인용하면 나는 세탁소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업을 운영하는 법과 기계를 고치는 법을 배워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배움의 경험이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녀가 전국의 6개의 레스토랑과 바를 열었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 레스토랑과 바의 위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에서 구드룬은 자신이 열 예정이었던 이 레스토랑, 즉 애쉬빌에 있는 이 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라면서 경험한 유럽 펍의 음식과 맥주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미국과 유럽,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그리고 독일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며 자랐다고 주장합니다. 구드룬이 연패튼 퍼블릭 하우스의 출범은 WLOS-TV에 따르면 완전히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2016년 비슷한 시기의 다른 기사에서 여러 직원이 즉석에서 그만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이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레스토랑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집 기사에서 구드룬은 모든 책임이 급여 회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과거 이야기를 꺼낸 건 여러분이 상황을 이해하길 바라서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매우 복잡하고 매우 이례적이며 아주 독특한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 여성 구드룬이 끔찍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구드룬이라는 레스토랑 경영자가 있는데 검찰에 따르면 이 사람이 저녁 식사를 주최했고 손님들 중에는 추수감사절에 예상할 수 있듯이 그녀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족 중 2명은 구드룬의 딸들이었고 이 중 한 명이 이 여성 릴라 리비스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구드룬의 또 다른 딸은 미아 레이시이고 경찰은 저녁 식사에 그녀와 남자친구 리처드 페그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법원 문서에 근거합니다. 현재 미아와 리처드의 사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의 WHNS-TV에 따르면 이번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에서 구드룬은 손님들에게 와인을 제공했고 손님들은 그 와인을 마셨으며 저녁 식사 후에 같은 병에서 와인을 마신 3명의 손님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칠면조 요리 후 느끼는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심각해서 릴라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 와인을 마신 후 릴라는 매우 아팠고 미아와 리처드도 정말 아팠습니다. 릴라가 섭취한 것은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집행기관에 따르면 그녀는 추수감사절 약 일주일 후인 12월 1일에 사망했습니다. 리처드와 미아의 경우 우리가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에 그 와인에 들어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운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3명이 아세토니트릴이라는 화학 물질을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법집행기관이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아세토니트릴은 맑고 무색의 액체로 리튬 배터리의 용매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체에 주입하면 안 됩니다. 이 기관들은 이 화학 물질이 독성이 있고 두통, 메스꺼움 등 증상을 유발하며 섭취 시 치명적일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물질은 엄청나게 위험하며 바로 이것이 그 와인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 저녁을 주최한 여성의 3딸이 리튬 배터리에 쓰이는 유해 화학 물질을 섭취하게 됐을까요? 현지 언론이 참석한 청문회에서 검찰은 구두룬의 검색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답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색 기록에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인용문, 아세토니트릴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찰은 구두린이 저녁 전에 이걸 검색했다고 합니다. 이제 구두룬은 자신의 딸을 독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살인 혐의이며 또 다른 딸과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인 살인 미수 혐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1급 살인 혐의와 1급 살인 미수, 2건 그리고 특정 음식 및 음료 유통 금지 위반 3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여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것뿐 아니라 군리는 1급 살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혐의는 1년도 채 안 된 추수감사절에 일어난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25. 우리는 군린이 노스캐롤라이나주 핸더슨 카운티 애쉬빌 남쪽 지역에서 2007년 마이클 슈미트 살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이제 체포영장에 따르면 마이클 슈미트의 사망일, 즉 그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는 10월 9일이었습니다. 2007년 폭스에 따르면 마이클 슈미트는 주택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보안관들이 독살 혐의를 조사하던 중 구드린이 거의 몇 년 전에 마이클 슈미트를 살해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007년에 말이죠. 현재까지 보안관들이 어떤 증거를 발견해서 그가 주택 화재로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당해서 죽었다고 믿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은 슈미트가 구드린이 살던 같은 집 노스캐롤라이나 핸더슨빌 슈미트 테라스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 구드린 사진이 있습니다. 카스퍼 라이넨쿠겔이 보석 심리를 위해 교도소에서 출석했습니다. 판사는 카스퍼 라이넨쿠겔의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WHNS는 또한 검찰이 그녀가 추가 사망 사건으로도 조사 중이라고 법정에서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죄 판결 시 그녀는 현재 혐의만으로도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구드룬 카스퍼 라이넨쿠겔을 truthfinder.com 검색하자 위스콘신주의 과거 주소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몇 년 전 특집 기사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밖에도 연고가 있다고 말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녀의 다른 이름 몇 개가 보이긴 하지만 실제 범죄 기록은 없습니다. 그녀가 받고 있는 혐의를 생각하면 분명 흥미로운 점입니다. 저희는 Law and Crime에서 공개 기록 조회 시 트루트파인더와 협력합니다. 트루트파인더 덕분에 조사 시간이 줄어 범죄 보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주소, 범죄 기록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신원 확인 시 항상 사용하며 미국 최대 검색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구독 시 무제한 비공개 검색이 가능해 새로운 이웃이나 타인 검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다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처에 등록된 성범죄자를 조회하거나 본인에 대한 배경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확인하고 안전 지키세요. 트루트파인더 now에서 공공기록 확인 가능하며 truthfinder.com/otc에서 이용하세요. 이 사건 관련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형사 변호사이자 전 검사인 크리스틴 하키오티스가 함께합니다. 로앤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법을 깊이 알 수 있어 좋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먼저 시작하고 싶은데 2007년에 마이클 슈미트라는 남성이 살해된 사건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뿐 아니라 2020년, 2025년도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주택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어떻게 증거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그녀가 주택 화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는 2007년에 주택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를 그런 일로 유죄 판결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 가능하겠죠. 크리스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언론 보도와 이 수사에 관한 내용들은 모두 아직 굉장히 새로운 상황이에요. 공개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집이 수색된 것으로 보이고 그녀의 컴퓨터와 검색 기록도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추수감사절 살인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들이 그녀의 집을 수색했을 때 실제로 무엇을 발견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맞죠? 그녀의 컴퓨터에서 무엇이 발견됐는지, 다른 검색 기록이나 집에 증거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화재 조사관의 보고서가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2007년에 있었던 그 집 화재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것이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것들과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그 사람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증거, 예를 들어 일기장이나 다이어리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해요. 아직 모든 건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녀와 연관된 어떤 것이든 아마 그녀의 집이나 소지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2007년 사건의 피해자는 마이클 슈미트라는 사람입니다. 현지 언론이 2007년 사건에 대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그는 그때 사망했습니다. 그는 현재 거든 캐스퍼 라이닝 쿠겔이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핸더슨빌의 슈미트 테라스에 있는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집 화재 발생 현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당신은 추수감사절 25번째입니다. 현재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 화학 물질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곳에 있던 세 사람이 마신 와인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검색했다고 알려진 검색 기록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겉으로 듣기에는 이건 거의 확실한 사건처럼 들립니다.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변호하나요? 글쎄요, 그건 확실히 검찰 측의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구글 검색 기록 말씀이시죠? 저는 그런 구글 검색 기록이 피고인에게 정말 큰 타격을 주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그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제가 서류를 검토할 때 보니까 그녀에게 아직 변호사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그녀는 국선 변호인을 포기하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이상하네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급 살인 사건 이면 판사가 바로 사형 사건 전문 변호인을 지정합니다. 피고인이 원하면 직접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권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판사는 보통 바로 변호인을 지정하죠. 그래서 그녀에게 변호사가 없는 게 이상했어요. 그녀가 곧 풀려날 것 같지 않으니까요. 일을 하거나 돈을 벌어서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제가 이런 사건을 맡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정신건강평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일부 정황이 너무 황당해서 저는 반드시 제 할 일을 다하고 모든 기본을 챙기고 제 의뢰인이 실제로 현실과 접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그녀가 변호인을 포기했다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녀는 곧 아마도 원인 심리를 받게 될 테니까요. 그녀는 첫 출석 후 보석이 거부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 변호사가 없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그녀가 이 모든 것에 정신적으로 적합한지 알 수 있죠. 이런 절차에서 그녀가 변호사 없으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녀가 2월에 받은 법원 날짜는 개연성 심리를 위한 것이고 주에서는 이를 우회할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상 중범죄로 기소되면 며칠 내에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개연성 심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배심에서 기소가 되면 개연성 심리 과정을 건너뛰고 사건이 바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그녀가 개연성 심리에 혼자 참석하나요? 그러니까 이 심리에서 그녀와 함께,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 서서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녀에게 변호사가 없어요. 그녀가 아직 변호사를 구하려고 노력 중이라서 재판의 연기를 요청하면 연기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주에서 이 사건을 신속하게 기소하지 않는다면 정말 놀랄 것 같아요. 검색 기록이라면 그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사람이 섭취하면 안 되는 특정 화학물질이고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이를 명확히 밝혔죠. 그리고 결국 그게 와인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과학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겠죠. 변호사로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구글 검색을 해보면 리튬 배터리 같은 이유로 누군가가 이 화학 물질을 다른 목적으로 살 수도 있거든요. 배심원들이 결국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건 얼마나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 사실 그게 청소용품이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와인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고 설득하는 게요. 글쎄요, 변호사가 살펴볼 만한 것들은 예를 들면 또 누가 있었는지죠. 이 저녁 식사에 또 누가 있었는지, 그렇죠? 저녁 식사에 또 누가 있었는지요. 그 와인을 마실 수 있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었는지, 혹시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어쩌면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지만 또 누가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모두 고려해야 할 사항이에요. 폭스캐롤라이나의 지역 언론 보도에 묻혀있던 한 줄이 있는데 그녀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다른 사망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2007년 마이클 슈미트뿐만 아니라 2025년 추수감사절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이 점들이 앞으로 사건 전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왜냐하면 그녀가 추수감사절 사건으로 기소될 예정이고 2007년에 일어난 일로도 기소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연루된 다른 사건들은 몇 건이나 더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사건이 전개되는 시간표와 관련해서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일정이 더 길어질 거예요. 그건 확실하죠. 만약 아직도 조사 중인 다른 사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검사가 반드시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하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녀가 기소된 두 사건은 법원 서류를 보면 같은 영장이나 기소장에 나와 있지만 함께 재판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1007 사건은 추수감사절 사건과 우리가 말하는 거래상 관련이 없기 때문에 따로 재판을 받아야 해요.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1급 살인 1건, 살인 미수 2건, 음식이나 음료에 물질 투입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 혐의들은 모두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에서 발생한 같은 사건에서 비롯돼 함께 재판받지만 2007년 사건은 따로 재판받게 됩니다. 살인은 매우 중대한 혐의이며 곧 사형 적용 가능성도 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 즉 금지된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된 세 가지 혐의도 있습니다. 누군가 그 혐의로 기소되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얼마나 중한 범죄인가요? 제 말은 그 혐의도 꽤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그녀가 받고 있는 다른 혐의들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이 혐의들이 재판에 갈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그녀가 다른 살인 혐의나 아니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다른 범죄들로 기소될지 여부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2007년 주택 화재와 2025년 중독 사건은 매우 다릅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함께 재판에 넘겨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에 일어났다는 모든 사건은 함께 재판에 넘겨질 겁니다. 그래서 살인, 살인미수 2건, 음식, 음료에 금지 물질 투입 혐의가 함께 재판에 넘겨집니다. 2007년 사건은 같은 사건이나 발생 일부가 아니므로 별도로 재판에 회부될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다른 조사 중인 사건들이 기소로 이어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만약 그게 다른 사건들과 비슷한 경우라면 주에서는 때때로 워포라고 불리는 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비증거라고 하는데 이건 피고인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가졌던 특정한 계획이나 음모를 보여주기 위해 비슷한 범죄나 잘못의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주에서 우리는 2007년 살인 사건의 증거를 25건의 기소 재판에서 제시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범죄의 방식이나 수법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이건 좀 섬뜩한 질문인데 만약 그들이 미헬 슈미트의 말을 믿는다면 지금까지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부검도 있었을 거예요. 2007년 당시의 부검이 2026년과는 좀 다를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를 확보해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사건을 어떻게 다시 조사해서 사건을 만들어가나요? 이미 아주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때는 못했던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그들이 이 사건을 미제로 생각한 줄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런 사건을 어떻게 다시 조사해서 사건을 만들어가나요? 그 사건에서 부검 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도 모르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만약에 사고라고 적혀 있었다면요. 그냥 주택 화재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망이 사고였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방화였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리고 또 제대로 부검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추측만 할 수 있죠. 어쩌면 부검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들이 아무 범죄 혐의 없이 단순 주택 화재로 보고 이 남자가 연기 흡입이나 화재로 죽었다고만 생각했다면요. 그렇다면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제 부검 보고서와 많은 물리적 증거가 없다면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걸 확보해야 하잖아요. 증거가 어떻게 보존됐는지 궁금합니다. 집에 불이 났다면 제대로 보존됐을까요? 소방서장이 그렇게 말했다면 혹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거나 방화 사건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거치는 표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답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추측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얽혀 있어서 그 사건은 정말로 많은 변수들이 있는 사건이겠죠. 너무 오래된 일이고 오랫동안 단순히 집에서 난 화재 같은 사고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네, 그리고 참 신기해요. 이렇게 오래된 사건을 생각해보면요. 2007년이잖아요. 순간, 와,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스캐롤라이나가 사형제를 시행하는데 그녀는 2명 살해와 2명 살해 시도로 기소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형제도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제 생각에는 검찰이 이 부분을 분명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들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시골이고 매우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배심원들은 주의 다른 더 진보적인 지역의 배심원들보다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확실히 그렇죠. 사형제도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만약 그녀가 강력한 증거에 직면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량 협상이 진행된다면요. 어떤 주는 사형제가 있고 어떤 주는 없잖아요. 검사 입장에서 이걸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할 때 그 카드가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 사형제 합법성은 논외로 하고 협상 과정에서 그것이 검찰에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건 검찰에게 정말 강력한 협상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강력한 카드예요. 사건과 증거가 확실하다면요. 그런 경우에는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협상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어요. 저기요, 그녀가 유죄를 인정하면 주에서는 사형을 철회하고 그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될 거예요. 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등 여러 일이 이어질 수 있고 북캐롤라이나 서부에서 벌어진 큰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틴 하키오티스, 로 앤 크라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캐롤라이나 출신의 형사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이신 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크리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직도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 당신은 캐스퍼 라이닝이군요. 구글은 2월 개연성 심리를 위해 다시 법정에 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녀는 보석 없이 구금 중입니다. 로 앤 크라임의 사건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과 피콕의 온 더 케이스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